벼루 형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의 시작은 좋은 원석을 골라 매끈하게 재단해 내는 것. 김진환 장인은 남포석 중 하나인 백운상석을 주로 쓴다. 남포벼루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백운상석이거든요. 그런데 백운상석이 이렇게 뭉어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덩어리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렇게 캐비엄은 그 흰 구름 문양이 백해져 있어서 백운상석이라고 합니다. 백운상석만 고집하는 이유는 그 석질이 좋고 부드럽고 먹물이 약 일주일 이상 갈 수 있고, 그 대신 옛날에는 문연으로 해서 뚜껑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뚜껑을 백운상석에 뚜껑을 하면은 뚜껑을 해 덮으면은 약 일주일에서 한 보름까지는 먹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백운상석을 고집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형체가 완성되면 먹물을 담을 수 있는 상사극기를 한다. 먹을 갈 때 거침이 없어야 하면서도 예술품의 가치도 살려야 하는 작업. 섬세함이 관건이다. 먹물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바닥을 만들어내는 작업. 수천 번 반복해서 두드려야 하지만 결코 서두르면 안 된다. 작은 것에서 완성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선비들의 마음이 담긴 문양을 넣는 작업. 돌에 문양을 새기는 작업은 그의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과정. 그의 몸짓 하나가 회기되고 잎사귀가 된다. 문양 작업이 끝나면 복망 세우기를 한다. 너무 거칠게 복망을 세우면 먹이 거칠게 갈리기 때문에 벼루 제작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동백기름을 바른다. 지금처럼 돌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는 밀랍을 주로 썼다. 오랜 세월 돌의 특징을 터득한 장인은 동백기름으로 벼루의 장점을 살리고 있다. 유레카! 용의 입이 물고 있는 바퀴 모양의 환이 특징적인 일성정시의. 구리로 4개를 제작해 하나는 궁궐 안에 왕이 다니는 내정이 두었는데 구름과 용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것은 일성정시라는 시간 측정기기입니다. 실제로 일성정시는 자경의 시각 교정을 위해서 사용됐는데요. 태양이 하루 동안 남중을 할 때 그때 자경루의 잣대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 일성정시가 만들어져서 국경지대로 보내져서 국경의 시간을 알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세종 19년에 창제된 일성정시의는 해시계와 별시계의 기능을 가진 천문시계다. 이 구조를 보면 밑받침 위에 용이 있고 용이 바퀴 자루를 물고 있으며 바퀴 중심의 구멍은 정극환을 통해 북극을 맞출 수 있다. 동지 첫날의 새벽 자정을 시작으로 1년 내내 별의 위치를 관측했다. 실제로 전통시대의 관측기기가 얼마나 정확하냐, 현대와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간이의 경우 백각한의 눈금이 오늘날 15초에 해당되는 시간의 눈금을 읽을 수 있고요. 또 물시계의 경우에는 3분 이내의 이내의 오차를 보이는 것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규표라는 관측기기를 보면
2mm 이하의 눈금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정밀한 측정 장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레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커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흔히 볼 수 있는 라떼 아트, 커피의 디자인을 접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잔에 담긴 에스프레소가 캔버스가 되고 스팀 밀크가 붓이 되는 셈입니다. 스팀 밀크의 흐름을 조절해 간단한 하트에서 정교한 나뭇잎 모양까지 하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기 라떼 아트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또 다른 커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으로 다양한 그림을 그려넣은 커피인데요. 정말 커피가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한 이 커피는 바리스타 이강빈 씨가 만든 크림아트입니다. 크림아트가 원래는 일본에 커피에다가 색소를 입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라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고 일단 무엇보다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떼아트의 한계성도 있고 그런 맛을 좀 잃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보완하고 싶어서 시간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그냥 뻔한 라떼아트 이상으로 다양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개발을 하다가 크림아트를 찾게 된 거죠. 커피 위에 그림을 그린다는 점은 라떼아트와 비슷하지만 보이는 것처럼 좀 더 다양한 색과 모양을 표현한 것이 크림아트. 작업 과정은 어떨까요? 스팀 밀크 대신 다양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 휘핑크림과 과일 시럽을 준비합니다. 커피 위에 휘핑크림을 얹고 과일 시럽을 섞어 색을 만든 뒤 붓과 애칭펜을 이용해 그림을 그립니다. 한 잔의 크림아트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분에서 3분. 실제 메뉴로 판매되기 때문에 커피 본연의 맛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크림아트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커피 맛이 안 변할 수 있게 최대한 변하지 않게끔 차가운 커피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차가운 메뉴로 만들어야 되고 또 위에 올라가는 크림들이 커피랑 잘 어우러지는 크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초코 시럽 혹은 그레나딘 시럽, 블루 큐라소 시럽 등등은 전반적으로 좀 다크한 계열의 커피와 또 잘 어울리기 때문에 베이스로 또 깔 수가 있고 그 외에 레몬 시럽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너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걔들은 베이스에 넣지는 않고 그냥 포인트로 주는 편이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맛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드디어 받아든 한 잔의 커피, 아니 한 잔의 작품. 색깔이 진짜 예쁘다. SNS에서 이게 유명해가지고 이거를 안 그래도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진짜 신기해요. 그냥 그림 그린 것처럼 라떼 위에 거품 위에 그린다고 듣긴 들었는데 직접 보니까 막 그림 그려놓은 것 같이 너무 신기하고 먹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유레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당시 그의 항해 목적이 향신료를 얻기 위함이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가 남긴 일기장에는 우리의 후추보다 더 좋은 향료라는 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맛을 매료시킨 고추였다. 이로써 당시 값비싼 후추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세계 매운맛 열풍을 일으킨 고추의 매혹이 시작된 것이다. 매운 음식의 주재료인 고추는 원산지가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강의 유역으로서 알려져 있는 그런 페루입니다.
약 2000년 전부터 재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대륙과 함께 후추를 대신할 그런 붉은 매운맛의 향신료를 이 고추로 쓰게 되었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로젠 박사는 그 이유를 인간은 불날 것 같은 맛이 혀에 닿는 순간에 일종의 마조히즘의 자기 학대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즐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잉카, 오르메, 토르텍, 아즈텍의 원주민들은 이미 고추를 재배하고 있었다고 한다. 재미있는 점은 아즈텍 문명에서는 음식 재료가 아닌 고문의 도구로서 고추가 사용된 것인데 맵고 살을 따갑게 하는 고추의 특징을 이용해 부녀자 체벌 및 침략자들을 고문했다고 하며 고문서인 멘도사 고사본에서 이러한 고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 퍼진 고추는 각 나라의 특색에 맞춰 다양한 소스로 발전했는데 살사, 타바스코, 칠리 등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즐겨 먹는 소스가 됐다. 유레카! 1827년 영국의 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은 식물이 수정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현미경으로 꽃가루 입자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꽃가루 입자가 수면 위를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것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실험 장치를 내버려 두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운은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꽃가루가 살아있는 생명체인 미생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일까? 이 현상에 대해 많은 과학자는 물의 온도, 즉 열에 의한 대류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열의 대류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죠. 열에 의한 대류라면 실험 장치를 긴 시간 동안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꽃가루가 멈춰야 하는데 긴 시간 동안 내버려둬도 꽃가루의 움직임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에 브라운은 다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곱게 갈아낸 무생물, 즉 무기물, 유리, 금속 등을 액체에 뿌려서 관찰한 것이죠. 그러자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꽃가루와 같이 불규칙한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근본적으로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후 77년 뒤인 1905년에 26살의 패기 넘치는 과학자 한 명에 의해서 꽃가루가 움직이는 비밀이 수학적으로 해결되는 논문이 제출됩니다. 이 과학자가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연력학적으로 에너지를 받은, 즉 온도를 가지는 액체 또는 기체의 분자는 매우 빠르게 분자 운동을 하고 있다는 볼츠만의 아이디어를 이용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를 통해 액체와 기체들의 예측할 수 없으면서 빠른 분자 운동으로 꽃가루나 철가루 등의 마이크로 또는 나노 입자에게 계속 충격을 가해 마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무작위로 움직이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3년 뒤인 1908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장 바티스 페랭의 실험으로 증명됩니다. 페랭은 브라운 운동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공로로 훗날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원자와 분자가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종결시켰죠. 현미경을 통해 식물의 수정 과정을 연구하려다 우연히 발견한 꽃가루의 무분별한 움직임이 브라운 운동을 탄생시키게 되고 다시 그 브라운 운동이 이번에는 현미경을 통해서도 볼 수 없었던 훨씬 작은 입자들의 세계의 증거가 되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주 작은 세계의 운동에 대한 지평이 확장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유레카! 우리는 언제부터 막걸리를 사랑해왔고 먹기 시작했던 것일까? 막걸리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고려시대 이규보의 시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내 옛날 벼슬 안고 떠돌던 때는 마시는 것이 오직 막걸리였어.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을 적엔 막걸리 마시려도 있을 리 없었다.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흰술인 백주, 즉 막걸리를 마셨고 과거에 급제한 이후에는 맑은 청주를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 더불어 막걸리와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도 전해지는데 훗날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투료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날 밤 임금이 장수들을 불러 장수를 격려하기 위해 내린 술 막걸리. 그러나 막걸리는 한두 동이에 불과했다. 이때부터 장수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다. 고민을 거듭하던 장수는 병사들과 함께 나눠 마시기 위해서 술을 강물이나 우물에 던졌던 것. 막걸리를 희석시킨 그 물이라도 병사들과 나눠 먹었다는 일화다. 다시 말해서 오래전부터 막걸리는 평범한 일반인들에게 문턱이 낮은 친숙한 술이었던 것. 그런데 막걸리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진 것일까? 막걸리라고 하는 것이 마구 걸렀다라는 의미. 그래서 술을 거르고 남은 지게미에다가 물을 타서 조악하게 만든 술이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금방 걸러서 아주 신선한 술이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손님이 왔을 때 금방 걸러서 손님에게는 일단 신선한 술이라는 의미의 한 표를 좀 두고 싶습니다. 탁주라고 하는 것은 곡물이 들어있는 곡물 플러스 전분질 원료, 거기에다가 국이라고 하는 발효제를 물과 섞어서 발효시킨 술, 그리고 이러한 술덫을 채로 거칠게 거른 술을 의미를 합니다. 유레카! 가옥 구조는 난방 시설과 함께 추위를 막는 중요한 요소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통 북방 가옥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고성 왕곡마을. 이곳은 특이하게 집집마다 대문과 담장이 보이지 않는다. 햇볕을 충분히 받고 폭설로 인한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적인 앞마당. 그와 달리 뒷마당은 비교적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서풍을 막기 위해서인데 밖에서 보면 지붕만 보일 정도다. 특이한 점은 집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집들이 남향의 기역자 형태인 왕곡마을.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면 커다란 붓두막이 있고 그 붓두막 옆으로 안방, 도장방, 사랑방, 마루가 연결된다. 외양간도 붓두막 바로 옆에 덧붙여 있는 형식이다. 이 공간은 예전에는 그 소를 키우던 외양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도 그 부엌 옆에서 같이 있음으로 해갖고 추운 겨울을 나는데 도움을 많이 줬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마루가 보이는데 마루를 건너야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겹집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전통 가옥 형태를 보면 크게 홑집과 겹집으로 나눌 수 있다. 홑집은 대들보를 중심으로 방이 한 줄로 배치되고 겹집은 대들보를 중심으로 방이 두 줄로 배치되는데 겹집은 왕곡마을처럼 비교적 추운 동북부 산간지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다. 남서부 평야지대에 많은 홑집에 비해 폐쇄적인 구조지만 보온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공간이 실이 2켜로 또는 3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외피 면적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실내 공간의 면적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구조죠. 특히 겨울철에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생활하고 또 작업까지 할 수 있는 그만한 면적을 갖추게 됩니다. 실제 왕곡마을의 집의 전형을 보여주는 함정균 가옥을 보면 각 공간이 이중으로 된 겹집 구조인데 사랑방을 제외하면 방문이 밖으로 나 있지 않고 안채와 뒷마당, 외양간은 주로 부엌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어 외부에서의 공기 유입을 최대한 막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리적 기후적 특징을 고려해 집안 구조에서 건축 자재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쓴 선조들의 지혜. 지붕에 눈이 많이 쌓일 것을 대비해 단단하면서도 유연성이 있는 휘어진 소나무를 대들보로 사용하고 강한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담장에 놓은 굴뚝과 열기를 다시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굴뚝 위에 항아리를 엎어 놓은 건 모두 자연 환경을 이용해 추위를 다스리기 위한 선조들의 비법이었다. 한옥에서는 벽 하나가 아니라 이 공간의 공기층을 어떻게 배열해서 계절에 따라서 이것을 확장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조금 좁혀서 사용하기도 하면서 이 자연환경에 잘 대처를 해나갔습니다. 특히 자연 조건을 잘 이해해서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했죠. 입지 선정의 문제, 마을 공간 구성, 또 주택 공간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이 환경을 조절하는 그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주택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레카! 세계 곳곳에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강수량이 줄어들고 심각한 가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 위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구상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1% 미만입니다. 만약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 97%가량을 차지하는 해수로 사용 영역을 넓힌다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 상황은 사라질 텐데요.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미래의 수자원 고갈 대비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해수 담수화 플랜트란 많은 양의 해수를 담수로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대형 기계적 장치와 그 과정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해수의 염분을 제거하는 기술은 시대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해수 담수화에 처음으로 사용된 1세대 기술은 해수를 끓여 증발시킨 후 차가운 해수가 흐르는 관 외벽에서 증기를 응축해 담수를 넣는 증발법입니다. 주로 대용량의 담수화 설비에 많이 사용되는데 에너지 사용량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죠. 이 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은 역삼투법을 이용합니다. 역삼투법은 해수와 담수 사이에 막을 두고 해수에 높은 압력을 가하면 염분이 많은 해수가 농도가 낮은 담수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해수와 담수 사이에 있는 막이 염분 성분을 걸러내 물 분자만 담수 쪽으로 이동하며 생산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요. 담수를 얻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3세대 기술은 막 증발법을 이용하는데요. 실험을 통해 3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염도가 약 35%인 해수와 담수를 용기에 넣은 후 해수를 60도까지 가열합니다. 뜨거운 해수와 차가운 담수 사이에 분리막을 두고 흐름을 교차시켜주면 분리막 표면에 증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막 표면에 생성된 증기를 응축시켜 물을 생성합니다. 뜨거운 해수와 차가운 담수가 맞닿는 분리막의 온도차로 인해 증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이 증기가 차가운 담수와 만나 응축 과정을 거쳐 새로운 담수가 형성되는 것이죠. 유레카! 잠깐만. 근데 왜 동전은 전부 동그란 모양일까요? 정말 모든 동전이 둥글까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사용되는 동전들을 살펴보면 둥근 모양 외에도 삼각, 사각, 육각, 11각, 12각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독 동그란 형태가 많은 건 인정. 이유는 바로 내구성 때문인데요. 동전에 각이 있을 경우 떨어뜨리거나 부딪히는 충격으로 인해 모서리가 쉽게 마모되어 모양이 변형될 수 있는 반면 원형의 경우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때문에 주로 소액 화폐로 사용되는 동전의 잦은 교체를 막아 화폐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둥근 모양의 동전을 더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레카! 상평 통보의 모양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구형의 동전 가운데에 네모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를 원공형이라고 하는데요. 휴대 시 편리함을 높이기 위해 뚫린 구멍으로 줄을 꿰는 용도였죠. 하지만 이 상평 통보보다 앞서 등장한 화폐가 있었으니 바로 건원 중보인데요. 고려 초기 철전의 형태로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입니다. 철로 만들어진 건원 중보는 무겁고 부식이 빠르다는 문제로 인해 해동 통보, 동국 통보 등 구리로 만든 금속 화폐로 대체되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급자족 위주의 고려 사회에서는 쉽게 통용되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야 상평 통보를 시작으로 당 5전, 당 100전 등 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졌고 1905년, 1950년, 1953년, 1962년 총 4차례에 걸친 화폐 개혁을 통해 오늘날 화폐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자, 이번엔 근대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인 동전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동전으로는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이 중 1원과 5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자 2006년부터는 발행이 중지되었는데요. 이제는 쉽게 볼 수 없는 동전이 되어버린 1원, 5원 속에는 각각 무궁화와 거북선이 새겨져 있죠.